어차피 인생은 힘들거든요. 어차피 모두의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내가 노를 졌나 안 졌나 고통스럽다는 건데, 그럼 기왕 고통스럽고 노 좋아하면서 고통스러우면 돌아오는 리턴이 이제 더 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노는 끝없이 져야 됩니다. 뭐 지구 저쪽에서는 뭐 화성에 사람 보낸다 이러고 있고 막 그런 세계적인 혁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AI도 결국에는 자기들끼리의 싸움인 거고 저는 그게 너무 열이 받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서로 싸울까? 네. 뭔가 같이 더 우리 파일을 키워나가도 모자랄 판에 왜 지금 있는 파일을 갖고 막 서로 싸울까? 가 그냥 좀 고민이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B1C 도은욱 대표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대표님을 좀 모시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커리어적인 고려대학교를 나오셔서 모건 스탠리라는 IB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창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백그라운드에 어떤 인사이트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했던 점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런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2018년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바로 그 홍콩의 모건스탠리 아시아 본사 M&A 그룹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하는 일은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수 합병 건들에 대해서 이제 자문하는 이제 일을 하는 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2년 동안 하다가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퇴사하고 2019년 말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공동 창업자랑 막 1년 반 동안 엄청 헤매다가 이제 지금의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V1C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클로브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그 V1C나 클로브라는 거에 대해 짤막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고객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고객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금 조달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클로브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제품은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이제 클로브 AI라고 하는 영역이고 여기는 우리의 고객들이 우리가 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지? 라고 해서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SaaS이고요. 두 번째가 클로브 금융인데 대출입니다. 중소기업 고객들, 스타트업 고객들께서 자금이 필요할 때 이제 대출을 드리는 서비스 이 두 가지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첫 이제 취업부터 지금의 창업까지 쭉 금융업 쪽에서 커리어를 쌓아오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금융업을 선택하신 이유랑 그 중에서도 첫 커리어로 투자은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금융업은 사실 그냥 어릴 때부터 조금 친숙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께서 이제 금융 쪽에 계셨어서 어릴 때부터 친숙했고 그리고 뭔가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경영학과 다니다 보면 이제 흔히 주변에서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그게 뭐 로스쿨 준비한다 아니면 당시에 뭐 행시 준비하거나 네, CPA 하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 펌 아니면 대기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저는 이제 금융에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막 금융의 이제 최고는 뭘까를 막 알아보니 금융의 꽃은 뭐 IB다, 뭐 투자은행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그럼 나도 이걸 이제 목표로 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딱 처음부터 그 결정을 했던 건 아니고 일단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인턴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금융인 거는 확실했고 왜냐면 컨설팅이 아니었던 이유는 너무 숫자 베이스가 아니다. 저는 이제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금융업 내에서 인턴들을 시작했는데 하나 자산운용에서 하고 그 다음에 UBS에서 하고 이후에 시티그룹에서 인턴했다가 JP모건 인턴하고 그 다음 이제 보고펀드에서 한 다음에 모건스탠리 마지막으로 인턴하고 여기서 이제 오퍼 받고 가게 된 거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막 리서치도 있었고 뭐 IBD도 있었고 PE도 있었는데 이 투자은행 M&A 자문 업무가 나한테 가장 맞는 것 같다라고 좀 확신하게 돼서 이제 굳히게 됐죠. 지금 인턴 경력을 들어봤을 때 네.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벽이 느껴질 정도로 되게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데 혹시 그 과정 혹은 그러니까 단순히 인턴을 한다는 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서 뭔가 얻었던 인사이트라던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인턴을 한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직 그 후배들한테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막 항상 마음이 급한 사람이고 막 초조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시에는 뭔가 이 코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나 아니면 뭐 컨설팅 회사에서 RA로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계 투자은행에서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계 투자은행에서 인턴한 다음에 오퍼를 받는 거다. 그런 이제 루트가 있었던 건데 저는 목표를 그냥 아예 찍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내가 뉴욕 골드만 M&A 팀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목표를 거기로 찍어놨고 그럼 그걸 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막 이제 달렸던 셈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막 시간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아직도 조급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선배들이 조급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 잘 이해 안 가는 것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뭣도 없는 사람이 되니까 아직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뭐 조급하게 항상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 주변에서 투자은행을 가진 선배님들은 많이 계시지만 대표님은 그 시절에 홍콩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절에 홍콩은
아시아 금융의 약간 심장부였었는데 왜 한국이 아니라 홍콩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이 어떤 영향을 대표님에게 주었는지. 근데 이게 뭐 홍콩이고 뉴욕이고 한국이고 그 지역이 중요했다기보다 그냥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저의 그냥 뭐 생각, 원칙 같은 거인 것 같은데 항상 큰 걸 노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보다 바깥이 더 크니까 바깥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그 원칙은 뭐 이를테면 우리가 50을 목표로 하다가 잘 안 되면 30에 머물겠지만 100을 목표로 하다 잘 안 되면 70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아예 그냥 뉴욕 골드만 M&A 팀으로 찍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뉴욕이나 홍콩에 한국 학부생이 졸업하고 바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건 막 계속 지원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홍콩이 얻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보단 큰 시장이었으니까 네, 막 홍콩에서 일했던 게 뭐 경험을 이제 더 다양하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엄청 막 다른 건 아니었고요. 그냥 더 큰 걸 노려야 된다라고 하는 제 생각을 그냥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신 거잖아요. 그곳의 분위기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굉장히 삭막하죠. 그래서 저랑 제 공동 창업자랑 나와서 이제 우리 회사를 막 만들기 시작할 때, 전 회사 같은 분위기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네, 많이 삭막했어요. 일단 뭐 업무 같은 경우도 저녁을 먹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하고 저녁 먹고 나와서 그다음 이제 야근을 밤샘을 하는 건데 저녁을 먹을 때 저녁이 잘 안 들어가요. 계속 체하고 손 떨리고 그리고 밥도 바깥에서 못 먹은 게 전화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주말에도 언제 불릴지 모르니까 주말에 쉰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랩탑은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냥 불안한 상황이고 되게 삭막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엄청 원하셨던 사실 커리어였잖아요. 그걸 위해서 되게 치열하게 준비를 하셔서 결국에 입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원하던 일을 하게 되셨는데 즐거우셨나요? 행복하셨었나요? 투자은행이 제 그 목표는 아니었어요. 제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야 나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이 과정을 내가 그래도 뭐 달성을 했구나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듣다 보니까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 아까 골드만삭스, 뉴욕 골드만삭스의 M&A 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스페시픽한 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게 어떤 그 정도의 꿈을 약간 가지게 된 그런 백그라운드 그런 거 있을까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무조건 탑다운식이거든요. 내가 나중에 결국 내가 뭐 할 건데 내 목표는 뭔데 라고 찍어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땐 이걸 해야 되고 그 전엔 이걸 해야 되고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제가 커리어를 해야 했던 거는 투자은행이 맞다 라고 이제 확실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데를 간다 라고 이제 목표를 찝은 거죠. 근데 뭐 이게 뭐 안 될 거라느니 막 그런 생각 잘 안 했고 그냥 어떻게든 막 한다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나이브한 거기도 하고. 그럼 계속해서 그 최종 목표를 얘기하셨는데 투자은행 그 중간 단계라고 대표님의 그 최종 목표는 항상 어떤 거셨나요? 최종 목표는 원래는 사업이었어요. 원래는 사업이었고 이 사업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나라 좀 더 나가서는 아시아의 경제를 더 성장시키는 일을 내가 막 한 몸 바쳐서 하고 싶다. 그걸 하고 죽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어서 그럼 이 전에 어떤 이제 스텝들을 밟아야 할지를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홍콩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꿈을 약간 맛을 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맛을 보고 중간에 있던 단계들 다 건너뛰고 바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냈죠. 네. 어떤 맛이었길래? 좋지 않은 맛이었죠. 그 당시에 제 상태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쪽에서는 말초신경이 곤두선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언제 쉴 수 있다는 기약 없이 계속해서 밤샘을 하니까 사람이 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느낌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아찔아찔한 거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되게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뭐 미팅을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뭐 길을 잘못 들어줬어요. 그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런 저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 대해서 막 환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였고 그 동시에 이제 이게 취직하고 한 1년째 들어서서였던 것 같은데 어떤 이제 큰 프로젝트 딜 이제 자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스태퍼가 불러서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새로운 딜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회사를 알려줬죠. 그래서 그 회사를 자료로 돌아와서 캣바이큐에 쳐보니까 뭐 입이다가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투자은행을 고용해서 인수합병 자문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수수료가 이제 수십억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나 매각 규모가 되게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조 원짜리 딜들을 주로 할 때 이제 투자은행을 고용하는 거죠. 근데 그 회사는 그 정도의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랑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뱉은 말이 회사 EBITDA 이거밖에 안 돼? 였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내뱉고 제가 놀란 거예요. 너무 이걸 또 숫자로 보고 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나는 뭔데 내가 이렇게 평가치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회사를 내가 만들어 본 적이라도 있나? 음. 나는 이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가치 창출을 해본 적이라도 있나? 뭔데 나는 세상을 이렇게 데스크탑 뒤에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뭔가 나 자신의 성장이나 막 어떤 컨텐츠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계속해서 커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는 결국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진짜 좀 큰 영향을 가지는 일과는 맞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중간에 생각했던 이제 징검다리들이 생각보다 잘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결국 끝단의 목표로 했던 걸 바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먹고 나서 퇴사 그리고 창업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나요? 그 마음을 먹고 나서 지금 제 공동창업자한테 우리는 창업펀드 가지 말고 사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둘이 한 3개월 동안 이제 주말마다 컨퍼런스 콜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홍콩에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일요일마다 컨퍼런스 콜로 뭐 일주일 동안 그래도 나가서 할 사업 뭐 좀 생각을 해봤냐 네. 라고 전화를 하면 둘이 항상 이번 주에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어. 음.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뭐 시작도 안 되겠다. 네. 그러면 내가 그냥 퇴사를 하고 서울에 갈 테니까 가서 어쨌건 뭐 나는 먼저 준비하고 있으면 되고 네. 적어도 같이 사람들이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어느 금요일에 가서 스태프한테 퇴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영빈이한테 나 퇴사 통보했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 다음 주 월요일 가더니 퇴사 통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나오게 됐어요. 좀 말도 안 되고 재밌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공동 창업자,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팀빌딩 공동 창업자를 찾는데 1년을 써도 모자라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들어보면 대표님은 너무 당연하게도 아까부터 그냥 공동 창업자랑 같이 했었다. 뭐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시고 그 창업해야겠다는 순간에도 당연하게도 그 연락을 지금의 공동 창업자분한테 했다고 하는데 어떤 관계셨고 어떻게 그렇게 서로한테 신뢰와 의지를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퇴사를 결정하고 같이 하게 되셨는지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나이브했었던 거고요. 왜냐면 지금 저한테 뭐 누가 와서 공동사업 누구랑 해야 되라고 물어보면 꽤 해줄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전혀 알아볼 생각도 없었고 그냥 내가 가장 믿는 사람, 네. 뭐 같이 뭘 하면 재밌는 사람, 일도 잘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냥 딱 이명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옵션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했고 둘이 이제 시작된 거는 저희는 이제 그 고대 경영학과 학생회를 하면서 만났거든요. 제가 아마 46대 학생이었고 영빈이가 47대 학생이었는데 이제 둘이 학생회끼리 인수인계를 새로 배움터 해서 해요. 그럼 그때 이제 학생들끼리 만나는데 영빈이를 처음 본 거죠. 근데 우리 왜 막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반 올라가면 처음 본 친구인데 쟤랑 친해지겠다 싶은 느낌 드는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빈이랑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세터 때부터 해서 이제 둘이 연속으로 이제 19일을 술을 마셨어요. 19일 연속으로. 네. 그래서 나중에 오기였죠. 우리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죠. 그렇게 이제 둘이 인간적으로 친해지고서 둘 다 우리가 금융에 좀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가져다가 매주 수요일이었나 4명이서 모여서 그걸 읽고 막 토론하고 그걸 막 영어로 해보고 막 이런 스터디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JP모건 인턴하고 돌아와서 이 스터디 우리 동아리 학회로 만들자라고 해서 IBP 취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아리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게 이제 지금 IBC라는 학회가 됐고 학회를 운영하다가 둘 다 이제 모건스탠리에 입사한 거예요. 그래서 입사 동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한국 커버리지 팀에 들어갔고 저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M&A 그룹이니까 원래 입사 동기는 같은 프로젝트에 배정을 안 하는데 한국 M&A들이면 이제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일도 해보니까 일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무조건 영빈이지라는 생각이었지 뭐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19일 연속으로 술 마시는 도원결의도 하셨고 네. 우린 나중에 꼭 사업을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두 분이서 원래 얘기를 계속 나누셨었던 건가요? 아니요, 막 미래 얘기를 막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코파운더인 영빈님은 그냥 대표님이 어느 날 나 퇴사하고 창업할 건데 너 하자라고 할 때 계획이 없던 거였는데 그냥 듣고 그래 하자 하신 건가요?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이제 좀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트랙이 어떻게 되냐면 투자은행을 다니다가 그 다음 사모펀드를 가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들을 직접 이제 인수하는 일을 하다가 그 다음 이제 뭘 하자는 게 제 원래 생각이었는데,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이제 사업을 바로 하고 싶었고, 이명빈이라는 친구는 대형 사모펀드 말고 네. 좀 더 본인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막 당시에 그로스 캐피탈 막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도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랑 그 결이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던 것 같고, 둘이 서로 제가 잘하는 표현이 우리 둘 다 이제 반푼이라서 둘이 합쳐야 이제 한 사람 역할을 좀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대신 우리가 같이 뭘 하면 뭐라도 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듣기로 그렇게 팀이 결성이 되고 한 2년 정도 헤맸다고 들었어요. 네. 그 헤맨 기간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때도 금융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려고 계속 하셨던 거죠? 아니요. 처음에 나와서는 뭐 금융을 해야겠다 생각 전혀 없었고 아, 약간 쳐다보기도 싫은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사업이 하고 싶어서 나온 거니까 이제 나와서 그럼 될 만한 아이템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0부터 맞아요. 네, 제가 11월에 퇴사하고 조금 쉬다가 12월 9일에 이제 저희 마포에 창업 허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둘이 만나서 거기서부터 막 사업 모델 막 만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니까 우리 좋아하는 거 뭐지? 뭐 미술 좋아하는 거 같은데 잘하는 거 뭐지? 거래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 미술품 거래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1년 반 동안 지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를. 그때가 저는 제 인생에서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람이 목표가 없이, 저는 항상 목표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인데 뭘 할지 우리가 정하지 못하니까, 근데 항상 매일 빡세게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되게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일매일 이러고 있고 뭘 할지 결정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바본가? 그냥 우리는 그 사업할 자질이 없는 사람들인가? 이런 이제 자기 의심을 이제 끝없이 하게 되죠. 그런 1년 반이었어요. 그 시기에 그런 구체적인 기억나는 뭐 우리는 어떤 사무실에서 시작했었고 이런 일화들이 있었나요? 그 삽질을 하던 과정들이. 일단 그 1년 반 동안 저희가 사업 모델을 그 6개를 구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다 드랍했고요. 그때 뭐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면, 처음은 아까 미술품 거래하는 걸 해야겠다. 근데 이걸 안 하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고객인 작가들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미술 시장은 작다. 그 당시에는 한 5천억 규모였어요. 근데 뭐 시장이 작더라도 파편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컨솔리데이션 플레이를 해서 그 가치를 만들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가나, 국제, 현대, 삼파전이니까 뭘 해도 이들이 해야겠다. 그럼 이건 아니다. 접고 그걸 한 2달 반 동안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큰 데를 찾아보자. 그럼 실버 시장 막 이러면서 막 요양 보호사를 찾는 간병인 매칭 플랫폼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넘어갔어요. 마지막에는 시작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막 사업 구성해서 큰 거 만들고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자. 이래서 막 티셔츠도 만들어서 팔아보고 유튜브 촬영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사무실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어디 막 월세 내고 있기 싫으니까, 그래서 어떤 형한테 막 부탁해서 그 사무실에 좀 얹혀서 지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이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약간 되게 그 에어비앤비 시리얼 썰하시 네. 처음에 안 돼가지고 시리얼 그냥 만들어다가 판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티셔츠를 팔았다는 게 사실 지금 하시고 있는 금융이랑 약간 괴리감이 굉장히 느껴지는데 네.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엔 다시 이제 금융으로 돌아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2021년 6월 24일이었어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사무실 가지 말고 카페에서 그냥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 근처 어디 카페예요. 둘이 앉아갖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결단을 내리자였어요. 우리가 계속 이럴지 뭘 할지 다시 뭐 회사를 취직을 해야 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난 1년 반을 복귀를 해보는 거죠. 근데 보면 저희가 그때 생각했던 아이템 그 6개가 지금도 보면 잘 되는 것도 있고 뭐 여전히 하면 잘 되겠다 싶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 사업 모델을 우리가 진짜로 실행을 해보겠다라고 결정을 안 한 건데, 그 결정을 안 한 이유는 저희가 이거를 10년, 20년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였어요. 근데 그럼 우린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면, 되게 나이브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뭔가 우리는 의미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뭘까를 둘이 이제 생각해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 둘의 어떤 성향, 결이 나 있는 게 이제 경제 성장에 맞닿아 있다라는 걸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내가 내 인생보다 큰 목표를 쫓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나 한 명, 우리 작은 가족이 막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보다 더 큰 어떤 목표를 쫓아야지만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게 이제 경제 성장이 있겠다. 적어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경제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는 일을 했으면, 그럼 우리는 좀 보람된 인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맞아요. 1년 반 동안 창업가로서 좀 갖추게 되는 시야들이 새로 생기셨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하셨지만 고객이 원하지 않았던 거였다. 시장이 작았다. 그래서 마지막 창업 아이템을 딱 정했을 때 의미 외에도 좀 중요한 기준들 딱 들어맞았던 것들, 이 과정 통해서 배워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1년 반 동안 뭘 배웠냐라고 했을 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막 헤매는 시기였는데 우리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정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데서
하면서 우리가 학습이 되는 거지 1년 반 동안 우리는 실행을 안 했던 거니까 여기에서 어떤 막 배움은 크게 없었어요. 네, 그냥 허비한 시간이었는데 어쩌면 뭐 우리한테 필요한 시간이었나 싶기도 하죠. 네. 그럼 좀 궁금한 게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그 1년 반 동안 대부분은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계속해서 어찌됐든 포기하지 않고 두 분이서 남아서 계속 하셨던 이유가 뭔가요? 이제 마음 밑바탕에는 그냥 뭘 해도 우리 둘이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신이 있어.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작은 식당을 우리가 하나 내서 운영해도 그래도 우리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접고 이제 그만하자라는 결론을 내기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아마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아이템의 시작에 대해서 또 이제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네. 한번 지금 어떤 프로덕트인지 그리고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지는 아주 초창기 모델은 뭐였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네. 그럼 아까 우리는 의미가 필요하다. 거기서도 좀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그러면 우리한테 의미는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겠다. 그럼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 경제가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한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 인구 증대, 두 번째는 천연 자원 확보, 세 번째가 기술 혁신 그리고 아이디어인데 우리나라는 통일이 아니고서는 앞에 두 가지는 답이 없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더 많아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를 우리나라 경제 컨텍스트에 좀 갖고 와보면 이제 대기업 많고 소기업 많은 바벨 형태의 경제 구조가 아니라 결국 약간 전기무포도 모양의 중간에 중소기업들이 더 많고 큰 경제가 돼야지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성장하는데 기여한 일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그 6월 24일 카페 모인 자리에서 합의를 했고 네. 그럼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당장 만나자.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를 만나줄까? 저희가 투자 유치 컨설팅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주변에 막 연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주변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을 막 만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저희가 6월부터 8월 달까지 한 40개 회사들을 만나면서 같이 막 사업 모델 개발을 해드리고 IR 덱 만들어드리고 투자자 소개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렇게 2달 해보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리소스 목록의 1번은 항상 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조달이 있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는 선진 시장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자라고 해서 미국을 봤더니 벤처 대출이라는 큰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없지? 우리나라에 반드시 생길 거다에 베팅을 한 셈입니다. 사실 이 벤처 대출이라는 구조 자체가 사실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도 되게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처음 이걸 시작하는 측면에서 좀 부딪히는 점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이제 시작하기 어려운 종류의 사업 모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의 상품은 돈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우리가 끌고 와서 돈을 들여야 되는 일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벤처 대출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막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기존의 대출을 못 받던 시장에 대출이 이제 공급되는 거라고 시작하는 그게 이제 하필 벤처 시장인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어떤 산업이 처음 생겨나면 이 시장에 처음 들어간 건 모험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인 거죠. 아니면 뭐 정부에서 이 시장을 좀 도와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다가 시장이 이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러면 다른 형태의 자본이 유입이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출성의 이제 자본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는 대출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미국을 보니까 그게 분명히 이제 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부터는 이게 반드시 될 거고 돼야만 해라고 생각하니까 막 어렵다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걸 되게 만들까 위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됐던 것들을 나열하고 해보면서 안 되면 막 계속해서 부딪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왔었습니다. 미국에는 벤처 대출이 있었는데 한국에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처음 아무도 안 해본 일을 이제 처음 시작하신 거였는데 뭐 규제도 엄청 많았을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모델 자체가 결국에 돈을 빌려준다는 행위는 우리가 먼저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돈을 먼저 끌어오는 것도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고 그걸 또 진짜 선뜻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결국에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는 회사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모델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결심하시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시면서 해나가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것도 그냥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2021년 6월 24일에 우리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 8월 달에 돈이다. 8월부터 11월 달까지 저희가 한 게 벤처 대출 시장 그냥 전수조사하는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상품을 제공하는지를 받고 11월 18일에 지금 하는 모델이 맞다라고 결정 내리고 바로 이제 법인 설립 들어가서 12월 15일에 법인 설립하고 2022년 3월에 이제 서비스 런칭한 거거든요. 그 21년 12월부터 3월 달까지 한 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융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하긴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지만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쪽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찾아갔고, 그게 이제 지금 뭐 김현장 이선지 파트너 변호사님인데, 그분께서 저희 구조를 좀 같이 만들어 주신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어쨌건 우리가 대출을 들겠다는데, 그러면 대출을 들려면 대출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 시험평가 모형인 거고, 시험평가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찾아다니다가 서강대 이군희 교수님이라는 분이랑 그 랩씨랑 좀 처음에 그 뼈대를 같이 만나게 됐고요. 세 번째는 결국에는 골디를 우리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이제 온라인 웹으로 할 거니까 앞단에 뭔가 서비스가 필요하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엔지니어 분들을 고용하지 말자라고 해서 외주로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2년 3월에 이게 준비가 돼서 레비마켓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한 거였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돈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극심해진 거예요. 원래 거기 22년 들어서면서 제 원래 계획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1억씩 투자를 받아서 3억을 모은 다음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뭐 스타트업 중소기업한테 1억씩 대출해줘보자. 네. 이런 식으로 검증해서 사이즈를 키워나가보자가 생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억을 투자받은 시점이었어요. 어떤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되던 스타트업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1억은 택도 없다. 우린 20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자금 규모가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네, 그럼 저희가 20억을 투자받는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희석이 너무 많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엔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때였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엔젤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계속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좀 머리를 쓴 게, 그럼 저희가 투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투자해 주실 거의 10배수를 저희한테 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투자를 받을게요. 그래서 2억 투자를 받으면서 20억을 빌려왔습니다. 이걸로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와, 이건 대박인데요. 이게 진짜 고장 났는데, 그러면 그 투자를 해주신 분들은, 그러니까 실상은 2억을 투자를 한 거지만 우리의 사업 모델을 위해서는 거기에 10배를 더 빌려주는 형태로 어쨌든 자금 조달은 20억씩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투자해주신 분들과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설득해내는 과정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실제로 결국에 의사결정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건데 네.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투자를 해주신 분들도. 아니면 질문을 좀 더 바꿔서 해보면, 그때 투자를 해주신 분들은 왜 해주셨을 거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면 왜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마 뭐 같은 답변일 텐데, 이게 설득이라는 게 절대 안 할 사람한테 가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한다고 설득이 되는 건 아니고, 내 생각과 공감해줄 사람을 그냥 찾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생각하던 거, 이 시장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건 큰 문제이다. 근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서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을 때 그 가치는 굉장히 클 거다. 에 공감해주신 분들을 이제 만났던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귀인들이셨고, 그런 분들을 그때부터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죠. 네. 그런 분들을 어떤 페르소나를 딱 잡으셨고, 어떻게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셨고, 찾아다니셨고,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궁금해요. 이 과정, 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지름길은 없고, 네. 그 전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퇴사하고, 지금 하는 이제 클로브, 뭐, V1C 사업 모델을 잡았을 때, 저 전에 있던 모건스탠리 M&A 그룹 헤드, 보스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이런 거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준포를 하는데, 그때 저한테 해줬던 조언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도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본인 PE 펌 차렸다가 다시 이제 복귀한 분이었거든요. It's like kissing a thousand frog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동화 보면, 그 개구리를 뽀뽀를 하면 왕자가 되는데, 네. 어떤 개구리가 왕자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개구리들 계속 뽀뽀하는 작업일 거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만났을 때 우리한테 투자해줘를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많이 만나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지치면 안 돼요. 네. 이 사람이 저한테 너 사기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전 지치면 안 돼요. 네. 그냥 우리한테 공감할 만한 사람들을 찾는 일이니까 그걸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죠. 뭐 전략이나 지름길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만나봤다, 이렇게까지 해서 성사되었다 할 만한 썰이 있으실까요? 저희 지금 이제 엔지니어링 헤드의 네. 대학 동기의 네. 아버지. 그 정도로 마구마구 찾아다녔습니다. 네, 뭐라도 기회라도 있겠다 싶으면 찾아뵙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말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금 조달만 해결이 되면 여기에 공급을 하면서 이게 말이 된다는 걸 우리는 더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너무 확실한데 이것만 지금 병목인 거니까 이거는 그냥 병목을 제거해버려야겠다. 그런 이제 마음가짐인 거죠.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 확신 있잖아요. 사실 여기가 제대로 검증되진 않은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불명한 어떤 관점들은 있겠지만 사실 검증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 이 파트는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되게 나이반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결국 세상은 상식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막 새로운 걸 우리가 봤을 때 저거 말 되는 것 같은데 왜 전엔 생각 못했지? 라고 우리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의 상황에서도 그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맞는 얘기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상식대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논리적으로 너무 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스타트업 시장이 이렇게 큰데 여기에서 이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0.5%도 안 돼. 근데 이들이 전부 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회사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이건 무조건 된다. 네. 그래서 그 확신을 바탕으로 결국에 이제 돈을 받아오고 그 돈을 이제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 뿌려서 돈이 됐나요? 돈이 됐죠. 아, 돈이 돼서 그 처음에 20억 해주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돈을 맡겨주셨고 그래서 누적으로 한 개인들한테 이제 132억을 조달해서 그걸 이제 운용을 처음에 시작했었던. 132억. 예. 네, 분명히 돈이 됐습니다. 엄청난 그 숫자로 딱 보여드릴 수 있었던 그런 게 맞아요. 실했나 보네요. 네, 네. 그게 명확하니까요. 아, 그러면 그 돈을 조달하고 이제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뚫어냈던 거 외에 규제나 아니면 다른 어려움이나 병목들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없던 사업을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힘든 병목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오랫동안 병목은 항상 자금 조달이었어요. 자금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가 항상 이제 그 디맨드가 더 큰 상황이었거든요. 네. 항상 초과 수요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자금 조달 부분은 제가 맡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우리의 이제 병목 지점이 되어버리니까. 병목이니까 바지가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병목이었다 보니까 딴 것들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기간에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 궁금한 게 결국 그 1000마리의 개구리들한테 키스를 하신 거잖아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을 텐데 지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하면서 내가 어떤 관점을 바꿔서 성공을 해야겠다 이런 파트라던가. 되게 지친 시점이었어요. 그 지친 시점이 2023년 12월이었어요. 한 1년 9개월 된 네. 시점이었죠. 사업 제대로 시작한 지. 그때 왜냐면 어떤 개구리가 나는 꼭 너의 왕자가 될 거야 라고 되게 이렇게 막 직접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한 7개월 동안 끌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진짜 될랑말랑 한 순간이 7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안 할게라고 제가 결정했었어야 됐어요. 안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끌려갈 것 같아서. 그때 완전히 지치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신 이태양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었죠. 해주신 조언이 너가 1년 뒤, 10년 뒤에 돌아보았을 때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라고 하니까 여전히 자금 조달인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제 감정을 덜어내는 걸 하면서 다시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0에서부터. 근데 그랬더니 그게 막 갑자기 어떻게 잘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개인들한테 저희가 자금 조달해오다가 드디어 이제 금융기관들의 자금을 받아서 사모대출펀드라는 걸 조성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잘 됐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 갑자기라는 분기점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보고 싶은데. 투자은행에 일했을 때 뭔가 사모펀드를 만들고 막 이런 분들은 뭔가 막 멋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스타트업 창업하신 분들이 더 멋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 뭔가 진짜 대단한 걸 이뤄냈음에도 여전히 헝그리하고 험블한 거예요. 저는 그 인생이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좀 해보니까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이렇게 되니까 진짜 그냥 갑자기 또 잘 풀리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해서 됐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그 당시에 이제 귀인을 만났고 네. 그 귀인이 소개를 해줬는데 마침 우리는 이런 펀드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이번에 이 유형이 제대로 나왔고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그래서 할 수 있게 됐다. 딴 데 갔는데 우리도 이거 마침 지금 회사를 옮기고 있는데 가서 트랙 레코더가 필요해서 같이 뭔가 시작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후다닥 됐습니다. 결국 늘상 나왔던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어요. 네. 흐름이 결이 맞네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업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처음에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듯 저희도 되게 많은 피벗과 사소한 의사결정의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 생각하셨을 때 돈을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업 모델과 하다 보면서 바뀌고 안 된다고 느꼈던 지점들, 그래서 또 바꾼 부분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었는지 이 프로덕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2년 3월에 레비마켓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동일한 형태로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외부랑 내부에 각각 큰 변화가 하나씩 있었어요. 내부에서는 우리가 시용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가 잘못됐다. 이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랐는데 그게 뭐냐면 시용평가 모형에 집어넣는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재무제표가 잘못됐다. 이 재무제표는 쓰레기다. 아무런 효용이 없다. 심지어 그걸 만든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조차 보지 않아요. 재무제표를 네. 보지 않죠. 네. 회사 재무제표 보시나요? 아니요. 네,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였고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현금 흐름을 봐야 된다. 그거를 좀 더 실시간성으로 봐야 된다였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이제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발생주의로 보다가 현금주의로 시용평가를 하게 된 게 이제 내부에서 가장 큰 전환이었어요. 그게 원래는 없었나요? 그런 관점. 네, 원래는 없죠. 왜냐면 이제, 재무제표는 결국에는 이제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뭐 자본 변동표인데, 자본 변동표는 거의 아무도 안 보고, 중소기업들은 근데 현금 흐름표를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갖고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발생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번 달에 제가 뭐 하경님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그 돈을 제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요. 현금주의로는 다음 달에 지키는 건데 발생주의로는 이번 달에 받았으니까 이번 달 매출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발생주의를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들은 막 현금이 이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을 더 잘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발생주의를 봤을 때 어떤 착오가 생겨요. 이를테면 갭이 생기는 네, 갭이 생기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뭐 이 시계를 만들어서 막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달에 성수기가 예상돼갖고 이걸 100억어치를 제가 매입을 해요. 그리고 다음 달에 10억어치를 12억에 팔았어요. 그럼 매출 12억, 매출 원가 10억, 뭐 영업이익 2억. 이게 반복이 되면 발생주의는 영업이익이 나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직 100억 매입한 건 다 반영이 안 된 거죠. 약간 그런 이유 때문에 발생주의로 회사들을 봤을 때는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실제로 통장의 상황은 너무 다른 경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주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부의 가장 큰 전환이었어요. 그래서 고객들, 중소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직접 만든다라는 게 이제 그 큰 차이였습니다. 외부의 변화는 레비뉴 마켓은 매출 채권을 저한테 판매하세요를 외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밸류 프로포션 하나예요. 돈 필요하실 때 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돈 필요하신 고객이 돈 필요하실 때만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들어오시는 10개 고객 중에 한 3개, 4개 고객들은 이미 저희도 자금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자금을 다 소진하고 뒤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고객이 인지하는 우리가 돈이 필요해 라고 해서 우리한테 오시는 시점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점이 상이하다라는 건데 이 갭을 그럼 좁혀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좁혀야 되지? 막 생각을 하고 고객들 인터뷰를 막 해봐요. 그럼 이제 확인이 되는 게 우리가 돈이 언제 필요해라고 인지를 하려면 우리의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너무너무 모르고 계신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현금 흐름표를 내부에서 안 만들고 있으니까. 뭔가 각각의 엑셀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거는 그러면 우리는 고객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시점 이전에 우리한테 들어오시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 말고 다른 가치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가치여야 될까? 근데 이 과정을 보고 내부의 변화를 보니까 그럼 우리는 현금 흐름표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역량인데 이걸 그냥 우리가 서비스로 돌려드리자. 그럼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실 거고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가 이때 대출 쓰시면 어때요? 라고 너칭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클로브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클로브의 성과는 어떤가요? 클로브 성과는 사실 이게 무료 사스거든요. 네. 왜냐면 클로브의 역할은 저한테 지금은 이제 애쿠세션 엔진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클로브를 이용하기 위해서 모객이 되면 뒷단에 저희가 시용평가를 해서 대출 드리면서 돈을 버는 모델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무료다 보니까 성과라고 자랑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건 이제 클로브를 이용하기 위해서 매달 이제 획득되는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50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하나의 회사에서 두 개의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는 펀드고 하나는 사스인데 네. 사실 펀드만 해도 정말 많은 리소스가 들 거고 사스만 해도 리소스가 많이 들 건데 두 개 다 하는 거가 괜찮으세요? 이게 감당이 가능한가요? 팀이 엄청 큰 팀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지금 11명 팀인데 이게 진짜 이 그 코딱지만한 규모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 내부에 적을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를 뾰족하게 하는데 리소스를 막 다 쏟아부어도 모자란데 이 리소스를 자꾸 뺏어가는 다른 거를 이제 동시에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 부분을 최소화해요. 그래서 저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달은 저만 하고 운용할 때 이제 그런 이제 관리나 실제 운용 집행 이런 것들은 제 코파운더 영빈이가 하고요. 나머지 전부는 클로브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런 구조고 저희가 이 펀드 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업데이트만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을 클로브로 딱 잡아놓으니까 그 조직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 보이는 거고 네, 그 뒷단의 것들을 지금 다 맡아서 해주시는 그런 네. 느낌인 거군요. 맞아요. 결국에 우리가 대출을 주는 회사들이 잘 돼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벤처 펀드, 그러니까 VC랑 다른 관점으로 회사들을 평가하시는지 혹은 비슷한 관점들이 있는지 대출해줄 회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들을 갖고 계시는지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해요. 네. BC랑은 정반대의 수익 구조인 거죠. BC는 투자한 이제 10개 중에 뭐 한두 개만 대박치면 이제 되는 거고, 반대로, 벤처 대출은 10개 중에 한두 개만 안 좋아져도 굉장히 큰일 나는 거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판별하고 본다라고 하는 게 잘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공통된 규격, 기준을 가지고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고객들한테 자금을 드린다가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속에서 자갈을 이제 솎아내는 그 채망을 좀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채를 얼마나 잘 만드냐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사람이 직접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는 이 채를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초기 투자는 사람을 보고 투자한다는 말이 많은데 여기는 오히려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게 개입될수록 더 흐려지는 기준들인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냐부터 시작을 해보면 사람이 중소기업을 직접 판단하고 있어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사람이 직접 들여다보게 되면 이 사업은 하지 못하는 사업이다 라는 결론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개입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럼 어떤 기준들을 갖고 이 시스템을 만드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우리가 지표 10개를 세팅을 해놔요. 지표 10개에다가 그거의 최대치라는 기준을 정해놔요. 예를 들어 매출 성장률이다 라고 하면 최소치는 뭐 마이너스 5%, 최대치는 뭐 10%인 거죠. 이 회사는 못 보니까 성장률이 3%예요. 그럼 이게 점수가 몇 점이다. 그럼 이걸 합산한 게 이들의 시험평가 점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럼 우리가 보는 지표들 뭘 봐야 되고, 지표들의 최소치, 최대치는 뭐여야 되고, 각 지표의 가중치는 몇 점이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백테스팅, 파인튜닝이라는 걸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특정 시점에 지금 온보딩된 고객들한테 대출 한도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걸 저희가 다 드리진 못하지만 자금이 부족하니까 다 드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봤을 때 우리한테 회수돼야 되는 자금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통장에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그럼 없네? 그럼 이 회사는 우리가 뭘 잘못 봤을까? 하면서 지표를 이제 파인튜닝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 펀드의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펀드의 구조는 아마 만드신 VC 펀드랑 구조가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저희는 이제 기관 전용 사모 대출 펀드라고 하는 거서 거이고 뭐 PF죠. 근데 저희는 Private Debt Fund인 거고요. 그래서 출자자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금융기관들이고 자금을 이 펀드에 출자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거를 업무 집행사원으로서 GP로서 이제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보수, 뭐 성과보수를 받게 되고요. 클로브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리는 비전은 어떤 건가요? 모든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클럽을 통해 성장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클럽을 통해 더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가 꿈이에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돈 구하는데 막 시간을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가서 피치하고 우리 시장 어떻고 우리 팀은 어때요? 라고 해서 큰 규모의 이제 투자 유치를 할 때도 있지만 너무 분명한 용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뭐 당장 매입해서 당장 판매할 수 있는데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희한테 돈을 꺼내 쓰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지갑에서 그냥 꺼내서 쓰고 필요할 때 뭐 다시 넣어놓고 그냥 이런 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좀 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더 이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소기업 그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 이게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 의미 있는 일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란 사람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로 이제 들어가야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결국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경험이에요. 어릴 때 이 시계가 되게 갖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가져요. 그 좋은 감정이 얼마 안 가잖아요. 끼키야 뭐 길어봐야 일주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다 그럴 것이다. 그럼 결국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어떤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산 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나한테 의미가 있는 일일까? 그럼 결국에는 내가 어떤 나라는 사람을 들여서 막 바쳐서 나보다 큰 어떤 거에 기여했다면 그러면 좀 보람된 인생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진짜 이들이 성장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 그게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제일 의미가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일 중에서도 금융이라는 게 딱 세팅된 어떤 유년 시절의 계기들이나 경험들이 있나요? 지금의 대표님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탐구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 정리를 해본 결과 저의 원동력은 결핍이거든요. 내가 결핍은 뭐냐면 저는 제가 속한 구성체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성체가 내 욕심만큼 크거나 대단하지 못했을 때 그걸 막 되게 바꾸고 싶어하는 기질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성체가 저는 인류는 아니에요. 인류는 아니고 적어도 우리나라 좀 더 나가선 아시아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유학생을 했거든요. 그때 그냥 결핍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작지? 아시아는 왜 작지? 우리가 왜 마이너리티이지? 이걸 어릴 때부터 겪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더 커졌으면 좋겠어.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습성이 내가 속한 구성체를 더 잘 되게 하겠어. 라는 게 여기저기서 그냥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는 막 투자은행에 잘 보내줄 수 있는 동아리가 없으니까 그런 걸 만들자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고
원래 인생의 목표도 투자원을 갔다가 사모펀드에서 일을 배워서 그 다음 LP들 모셔서 한국에서 액티비스트 펀드를 한다가 목표였어요.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한다는데 이 행동주의 펀드를 하겠다는 이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개념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그 절반은 뭐 북한 때문이겠지만 절반은 우리나라 기업 구조 그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없애야겠다.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쪽팔리는 게 없어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지금 하는 사업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아시아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을 더 할 수 있을까? 그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을 잘한다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일을 잘한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먼저 세팅해야 될 게 내가 혼자 일하냐 같이 일하냐부터 달라질 것 같은데 같이 일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을 맞추는 일인 거고요. 내가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적어도 혼자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 그건 절대 이제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압도적으로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죠.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죠.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이 일로서 우리가 기대한 결과는 뭐 있는지. 그래서 최대한 좀 체계를 만드는 사람일수록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거 다 던져놓고 막 이거저거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뤄야 될 건 이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이걸 달성해야 된다. 달성 못하면 왜 달성 못하는지를 파악해서 뭐 변경하든가 한다. 스스로 나를 학습하고 우리 팀이 뭘 원하는지를 학습하고 그걸 계속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팀의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 영민이랑 사업 모델 고를 때부터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한 사업 모델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성장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막 그렇게 높게 가져가고 싶으면 그 안 돼요. 방향에 대한 코스트를 맞아요. 드리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꽤 오랫동안 11명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항상 10명 미만으로 제 팀 운영해왔었습니다. 사람 대하면서 어려운 건 없으신가요? 사람 대하는 게 제일 어렵죠. 결국에는 이제 돈이랑 사람이 어려운 건데 돈도 결국엔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고요. 제일 어려운 거는 이 지점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같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해가 달라지게 됐을 때 그때 헤어지게 되는 과정이 제일 어렵죠. 네. 근데 약간 그럴 때 결국 조직을 이끌어 나간 리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하고 나가시는지. 그냥 뭐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거구나라고 인지하는 것. 인간인 네. 저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까 내가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게 너무 그냥 어린애 같은 마인드였구나. 그냥 우리가 영원히 같은 팀으로서 행복하게 바랬던 게 그냥 되게 나이브한 마음이었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거기에 뭐 내성이 생기는 거고요. 원래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러면서 약간 정리가 되는 거는 이게 영원한 건 없다. 대신 이 단계에서는 맞았다가 그 단계에서는 아니었다가 그 다음엔 또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이 업계에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약간 사실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끝을 얘기했다면 시작은 또 어떻게 좀 관점을 갖고 계실까요? 사람과 사람 간에. 이것도 되게 추상적인 말인데 그냥 일단 결이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일단 목표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한 사람은 안정이 목표고 한 사람은 성장이 목표면 둘이 끝없이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동일한지 그리고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방식이 비슷한지 그거를 소통하는 방법이 서로 잘 맞는지 뭐 결국 이런 것들로 나와 잘 맞는 사람일까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결국 해내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뭐가 중요한가요? 해낼 때까지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원동력 드라이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정이 어떻더라도 난 반드시 해낼 거야. 그걸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그 의지가 분명한 사람.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시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발리를 놀러 가요. 발리를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백화점에 가는 마인드랑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간다고 했을 때 백화점 가는 마인드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난 내가 내 창업을 할 거야. 근데 이 팀에서 배우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는 걸 좋아해요. 분명한 원동력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여기서 배워서 내 창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뭐 끝까지 그리고 하죠. 성장에 대한 욕심이 확실한 사람들이 어떤 그 골이 뒷단에 있다 보니까 그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어떤 일을 하든 그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건 길러지는 걸까요? 아니면 타고나는 걸까요? 둘 다인 것 같은데요. 그냥 타고난 성향 자체가 나는 그냥 더 안정적인 게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모든 게 불편하고 이걸 바꿔야 되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길러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이제 처음 채용할 때 결국 이제 결이 맞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결이 맞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첫인상에 좀 가까운 영역이 있잖아요. 결이 맞다가 결이 틀어졌을 때 보통 어떻게 대응하시는 편이세요?
근데 좀 추상적으로 이제 결이 맞다고 표현한 거고 이제 봐야 되는 이제 요소들은 분명히 있고요. 절대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고 저희는 원동력을 굉장히 크게 보고 그리고 우리 미션 비전에 좀 공감할 수 있을 분인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 보고서 모셔왔는데 기대는 달라요. 그럼 헤어져야죠. 과감하게 바로. 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끼리도 서로 잘 많이 얘기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같이 해보자. 근데 헤어질 수도 있다. 그럼 약간 그 조직적인 관점에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결국 조직을 이끌어 가신 입장에서 어떤 조직이 좋은 조직이라 생각하고 그 조직 자체의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제가 막 제대로 된 조직을 꾸려본 적은 없어서 그냥 뭐 조직처럼 안 될수록 좋지 않을까요? 오. 그냥 계속 막 어떤 조직 막 여러 막 부문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나눠지지 않고. 네, 계속 원팀인 게 가장 강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도 그러면 그런 소통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시는 편이겠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뭐 팀의 방향성, 사업의 방향성, 뭐 제품 방향성 모든 논의는 그냥 팀이 다 같이 해요. 저희는 인터뷰도 다 같이 들어가요. 11명이 다 네, 같이. 그래서 진짜 11대 1이 되게 됩니다. 진짜 원팀이네요. 네. 면접자는 진짜 빡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봐요. 11대 1이라는 상황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면 그럼 안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해요. 네. 어떤 분이셨길래 대표님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귀인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나중에 또 대표님은 누군가한테 어떤 귀인이 되고 싶은지 그 두 개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는 모두한테 평등하게 이제 귀인을 만날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약간 귀인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운의 영역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창업하신 선배들 만나보면 운칠기삼 네. 얘기 많이 하시고 근데 그 운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회가 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귀인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 귀인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모두한테 좀 평등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게 얘가 이걸 하는 사람, 얘가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게 있어야지 누굴 만나다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지 얘가 계속 딴 걸 막 한다라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걸 소개시켜주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저기 양재천에서 계속 그냥 자기 땅굴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다가 땅굴 파는데 누가 되게 좋은 기술을 발견했대요. 그럼 바로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루고자 해. 내 목표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좀 계속 소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물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노를 젓고 있는 사람한테 더 귀인들이 붙는 거고 네. 그 귀인이 또 신뢰를 가지면 또 다른 귀인을 또 불러오고 그렇게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노를 계속 져야죠. 왜냐면 어차피 인생은 힘들거든요. 어차피 모두의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내가 노를 졌나 안 졌나 고통스럽다는 건데 그럼 기왕 고통스럽고 노 저으면서 고통스러우면 돌아오는 리턴이 이제 더 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노는 끝없이 져야 됩니다. 뭐 지구 저쪽에서는 뭐 화성에 사람 보낸다 이러고 있고 막 그런 세계적인 혁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AI도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고 저는 그게 너무 열이 받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충분한 귀인이 돼서 우리 후배들이 그 반열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전세가 겪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팀이 나오고 인류를 위한 팀이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아직은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를 더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하고 나면 우리 후배님들은 진짜 막 인류의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반열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이 한국에 대한 고민들 혹은 문제점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서로 싸울까? 네. 뭔가 같이 더 우리 파일을 키워나가도 모자랄 판에 왜 지금 있는 파일을 갖고 막 서로 싸울까?가 그냥 좀 고민이죠.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생각이 그쵸. 좀 싫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시장이 좁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땅이 많았으면 사촌이 땅 사도 배 안 아프겠죠. 그쵸. 네. 땅이 좁으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져가야 되고 제가 가져가면 시기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파일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바라봐야 되는 게 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갈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수출하지, 어떻게 하면 더 밖으로 나가지?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서도 네,를 같이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대한 지금은 답이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더 성장을 마음껏 하려면 자금을 조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들의 비용을 저희가 줄여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자금 조달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결국 중소 스타트업이 부흥해야 되고 그 과정을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도전에 친숙한 문화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전에 친숙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회사 그만두는 게 리스크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가야 되는 길이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전에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않다라는 얘기는 정해진 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여기서 이탈하면 이게 도전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 도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와, 그런 도전을 해? 라고 하니까 이게 계속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걸 저는 결국엔 돌아가 보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뭐 우리나라는 농민 사회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정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반대로 뭐 미국은 뭐 유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친숙한 거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좀 모두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때 저는 저희 또래 이제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그 친구들이 돌아오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새로운 어떤 바람이 일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냥 더 많이 나가서 보고 더 많이 나가서 배우고 돌아와서 이게 이상하네 저게 이상하네 왜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라고 계속해서 그냥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물 밖을 한번 나갔다 와야 된다. 네, 모두가 많이 자주. 저 완전 공감합니다. 네. 역사적인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애초에 개척자들이 만든 나라고 네. 뭔가 틀을 벗어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더 큰 걸 얻어내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해 왔잖아요. 골드러시도 마찬가지고. 네. 한국은 반면에 항상 외세로부터 뭔가 우리를 지켜야 했고 오히려 안으로 꽁꽁 싸맸어야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 역사의 띠에서 한번 딱 그 변화의 분기점이 있으면 또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지금 세대의 창업자들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건 좀 약간 민망한 질문일 수 있지만, 대표님이 더 앞으로 큰 회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혹은 개인적으로 아직 이런 게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게 부족한 것 같은데. 뭐 누구랑 비교해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뭐 젠슨 황, 뭐 비교해도 무조건 제가 부족하고, 그럼 어떻게 채울까? 우리 후배들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떤 그 인프라를 내가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나는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자기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한때 아마 우리가 같이 뭐 대학 다니던 시절인 것 같은데, 그 YOLO라는 개념이 창궐했을 때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었어요. 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한 번밖에 안 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기면서 살다 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파괴적인 그 생각이라고 아직까지도 믿어요. 네. 한 번밖에 안 사니까 더 죽어라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뭐 물이 안 들어와도 노를 져야 된다. 네, 계속 노를 젓고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그 길을 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노를 안 젓는다고 내가 안 힘든가? 안 고통스러운가? 정말 행복한가?를 자세히 따져보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사람은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로서 내가 누군가와 동작하고 뭐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에 따라서 만족을 얻는 건데, 그냥 나 혼자서 편하게 살다 갈래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그 파괴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를 계속해서 적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도움이 됐던 생각들은 뭐였냐면, 하나는 내일은 반드시 오늘이랑 다르다 이거든요. 사람이 힘든 게, 오늘 내가 힘든 게 내일도 힘들 거고 영원히 이게 지속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감정이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내일은 오늘이랑 달라요. 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만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나만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모두가 힘들어요. 그럼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고통스럽고 모두가 어려우면, 아, 원래 이 게임의 룰이 그런 거구나. 그러면 나는 이 룰 안에서도 내가 뭔가 더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괜찮은 마음가짐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사실 이렇게 친숙한 자리는 아니셨어요. 오늘 약간 이렇게 조금씩 옷을 발가벗는 그런 막 제 생각을 막 드러내는 자리다 보니까 다시 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더 맹렬히 불타올라요. 목표의식. 그래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참 대표님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좀 본인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객관화가 정말 잘 돼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것을 탑다운으로 보려고 하는 그 방식이라던가 비전에 대한 관점, 전 오늘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